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강력계 차우진 팀장의 밤은 늘 똑같았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20년째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사건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차서연 실종 사건. 그의 유일한 동생이자 그의 경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실패. 파일을 열면 앳되고 수줍게 웃고 있는 16살 소녀의 빛바랜 사진이 나왔다. 20년 전 집 앞 골목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의 동생 서연이. 우진은 그날 이후로 동생을 찾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 그는 수많은 흉악범들을 잡아넣었고 유능한 형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동생 하나 찾지 못한 무능한 오빠. 그 죄책감은 20년 동안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파일을 덮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과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20년 전 그날의 비 오는 골목길에 멈춰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경찰서 뒷골목.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고양이들이었다. 다른 형사들은 고양이들을 귀찮아하며 쫓아냈지만 우진은 늘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작은 고양이 사료 한 봉지를 넣고 다녔다. 그는 말없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 앞에 사료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삭막한 일상 속 유일하게 따뜻한 행위였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처음 보는 낯선 고양이 한 마리가 끼어 있었다. 온몸이 새까만 털로 뒤덮여 있고 한쪽 눈은 신비로운 푸른색, 다른 한쪽 눈은 깊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기묘한 오드아이 고양이였다. 다른 고양이들은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바빴지만 그 녀석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음식이 아닌 오직 우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지적인 눈빛이었다. 우진은 녀석의 기묘한 분위기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우진은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젯밤에 그 오드아이 고양이가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 낡고 하얀 것이 물려 있었다. 녀석은 우진을 보더니 그의 발치에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아주 낡고 빛바랜 손수건 하나였다. 강민준의 예상과 달리 까마귀의 기이한 행동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는 어김없이 창문을 쪼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 까마귀였다. 녀석은 어제와 똑같은 창틀의 그 지점을 마치 인사를 하듯 규칙적으로 쪼아대고 있었다. 그것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반복되는 기묘한 의식이 되었다.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녀석을 쫓아냈고 돌멩이를 던져 위협하기도 했다. 심지어 창문 밖에 널빤지를 덧대어 막아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까마귀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널빤지 위를 쪼아댔고 그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다시 창틀로 돌아왔다. 녀석의 집요함은 단순한 새의 행동이 아니었다.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지능적인 행위였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의 집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이 소란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집을 찾아왔다. 젊은이,
매일 아침 까마귀가 와서 집을 쪼아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네, 이장님,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새 한 마리일 뿐인데 이상하게 저희 할머니 방 창문만 공격하네요. 민준의 말에 이장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아닐세, 까마귀는 영물이야. 특히 우리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의 넋을 전하는 길조이자 흉조로 여겼지. 자네 할머니께서 뭔가 이승에 풀지 못한 한이 맺혀서 저 새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게야. 어서 굿이라도 한판 벌여서 원혼을 달래주게. 민주는 이장의 말을 코웃음 쳤다. 그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성적인 건축가였다.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이장을 돌려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꺼림칙한 기분이 남았다. 할머니의 한이라니. 그는 다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까마귀의 부리에 쪼여 표면이 하얗게 패인 창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 입은 나무틀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미신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지긋지긋한 소음을 끝내고 자신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고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까마귀는 그를 이 집의 과거에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좋아, 미신이든 뭐든 이 지긋지긋한 소리의 원인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자신의 차로 가 연장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건축 도면을 해독하려는 건축가의 집요함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를 파헤치려는 탐정의 날카로움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할머니의 방, 그 문제의 창문 앞에 섰다. 창밖 나뭇가지 위에서는 어김없이 그 까마귀가 마치 그의 작업을 감독이라도 하듯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연장 가방을 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신을 타파하려는 이성적인 건축가의 마음과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먼저 건축가로서의 전문적인 눈으로 창틀을 살폈다. 그는 망치로 무작정 벽을 부수는 대신 나무의 결, 못자국, 그리고 페인트의 색깔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까마귀가 그토록 집요하게 쪼아대던 그 부분의 나무 색깔과 결이 주변의 다른 부분과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 마치 창틀의 일부를 파내고 다른 나무 조각을 감쪽같이 끼워 맞춘 것처럼 아주 오래되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흔적이었다. 그는 그 경계선을 따라 손으로 더듬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는 이음새를 찾아냈다. 있었어, 정말로. 무언가가 있어.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창밖의 까마귀가 그의 발견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깍 하고 날카롭게 한번 울었다. 어서 열어보라는 재촉처럼 들렸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연장 가방에서 가장 얇고 날카로운 조각칼과 작은 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이음새를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나무를 파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 먼지가 그의 코 속으로 들어왔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몇십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달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창틀의 일부였던 나무 조각이 분리되며 안쪽에 숨겨져 있던 어둡고 텅 빈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곱게 쌓인 작고 납작한 물체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체를 꺼냈다. 기름 종이는 세월의 무게로 바스러질 듯했지만 내용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가 기름 종이를 펼치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녹슨 작은 양철 상자였다. 까마귀의 미스터리는 이제 이 작은 양철 상자의 미스터리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들고 거실의 테이블로 가져왔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의 뚜껑을 열 준비를 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머니의 낡은 편지, 아니면 숨겨둔 비상금.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녹슨 상자의 뚜껑을 아주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평생을 숨겨왔던, 그리고 까마귀가 그토록 알려주려 했던 비밀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참이었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양철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시간의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군복을 입은 앳되고 잘생긴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국 전쟁 시절의 군복이었다. 민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사진 옆에는 작고 소박한 응아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되었지만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연희에게 영원을 약속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게 접힌 누런 종이 조각 하나. 그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여러 명의 이름과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 3가지 물건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젊은 군인, 그는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을 것이다. 이 은반지는 2 사람의 사랑의 증표였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을 이 남자를 잊지 못하고 그의 흔적을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왜 늘 말이 없고 왜 늘 창밖 먼 곳을 보며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녀의 마음은 평생을 70년 전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에게 할머니는 그저 낡고 과묵한 시골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때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적인 젊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렇다면 이 이름과 날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명단에는 더 깊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단순했던 리모델링 계획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할머니가 남긴 이 오래된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준 까마귀와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았던 할머니의 영혼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다시 한번 까악 하고 울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건축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의 잊힌 유산을, 그리고 70년 동안 묻혀있던 한 남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뜨거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강민주는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의 매매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이제 이 집을 팔 수 없었다. 이 집은 이제 그가 풀어야 할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자 그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곳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유품에서 찾아낸 사진과 명단을 들고 마을의 작은 역사 자료관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이 지역의 역사를 평생 연구해온 향토사학자 이 선생이 있었다. 이 선생은 민준이 내민 사진과 명단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자료관에 먼지 쌓인 서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신문 기사들을 꺼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70년간 마을이 숨겨왔던 비극적인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진 속의 젊은 군인은 오진우라는 이름의 이 마을 출신의 전쟁 영웅이었다. 그는 민준의 할머니 연희와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끝난 직후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했다. 그의 죄명은 빨갱이 간첩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명단 속의 이름들은 바로 그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의 이름이었다. 진우의 군대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조태섭, 그리고 그의 위증에 동조했던 마을의 권력자들이었다. 조태섭은 진우를 제거하고 그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이 끔찍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그리고 그 조태섭이라는 자가 지금은 이 나라의 존경받는 정치인 조 의원이 되어 있지. 이 선생의 마지막 말에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할머니의 평생에 걸친 슬픔과 침묵의 의미를. 그녀는 단순히 첫사랑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연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외롭게 증거를 모으고 싸워왔던 것이다. 민준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묻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자신의 싸움이 되었다. 그와 이 선생은 낡은 자료들 속에서 이 음모를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웠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서울에 있는 조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 민준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차 타이어가 모두 찢겨나갔고 이 선생의 자료관에는 의문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열한 위협은 오히려 민준의 투지를 더욱 불태울 뿐이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 선생과 함께 명단에 있는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 나섰다. 70년 전 조태섭의 위증에 동조했지만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한 늙은 노인이었다. 그를 만나 마지막 증언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민준의 눈빛은 이제 거대한 적을 앞둔 전사처럼 단단하고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시작했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손자의 손에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민준과 이 선생은 마지막 증인 김철수 노인이 머물고 있는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 의원의 수하들이 그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들은 마침내 김철수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90세가 넘은 병약한 노인이었다. 그는 민준이 내민 오진우의 사진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손을 내저었다. 그는 70년간 조 의원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이다. 민준은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할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할머니께서 평생을 용서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노인의 마지막 양심이 움직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70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민준의 녹음기 앞에서 증언했다.
조태섭이 어떻게 그를 협박하고 어떻게 위증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 증언 하나가 한 젊은 영웅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들의 증언 녹취가 끝나는 순간 조 의원의 수하들이 요양원의 병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증거를 빼앗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민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가 미리 연락해둔 한 젊고 정의감 넘치는 기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들이닥친 것이다. 조 의원의 수하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날 저녁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존경받는 전쟁 영웅 기자 정치인인 조 의원의 70년 전 추악한 만행이 마지막 증인의 눈물 어린 증언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군검찰은 재심을 결정했다. 몇 달 뒤 법정은 오진우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그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70년 만에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조 의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1년 후 민주는 할머니의 낡은 한옥집을 아름답게 복원했다. 그는 그곳을 연희와 진우의 집이라는 이름의 한국 전쟁의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한 작은 추모관으로 만들었다. 어느 맑은 날 그는 추모관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그 신비로운 오드아이 까마귀가 날아와 앉았다. 녀석은 더 이상 창문을 쪼지 않았다. 민주는 할머니의 묘비와 그 옆에 나란히 세워진 오진우의 추모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그리고 이 까마귀가 자신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을. 까마귀는 민준의 어깨를 부리로 가볍게 한번 쪼았다. 작별 인사처럼. 그리고는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민준은 멀어져 가는 까마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와 화해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완성했다.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오직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했다.